법정에서 마주친 70명의 여자들, 모두 그의 단 하나뿐인 사랑이었다. (1955년) 가을,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거리 곳곳에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개미처럼 기어다녔다.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잊기 위해. 공기는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가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정화는 명동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고 구두 뒤축을 살폈다. 또 달았다. 세 번째 수선이었다. 대학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느끼는 그 미묘한 수치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명문, 여대, 영문과 3학년. 그 간판 아래 숨은 것은 월세방 한 칸과 하루 두 끼로 버티는 22살의 궁핍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잉크가 번진 페이지 위로 손끝이 미끄러졌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만 벗어날 수 있다면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었다. 반듯한 사람 만나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내 유일한 꿈인데. 같은 시각 남대문 시장 천막 아래, 김순영은 무릎에 올린 옷감을 접으며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35의 나이에 이미 50 같은 손. 남편이 죽고 3년,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눕는 삶. 좌판 하나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전쟁보다 지독했다. 이 시장 바닥에서 언제까지? 그녀는 손바닥에 침을 뱉고 다시 천을 펼쳤다. 나도 여자답게 보호받으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두 여자는 제각각의 자리에서 같은 갈증을 앓고 있었다. 그 갈증에는 이름이 있었다. 구원. 아니, 더 정확히는 남자. 반듯하고 믿을만하고 무엇보다 가난하지 않은 박인수가 명동거리에 나타난 것은 그런 가을 오후였다. 해군 소령의 군복은 잿빛 거리에서 유독 새하얗게 빛났다. 180cm의 훤칠한 키, 단정한 이목구비, 손목에 금시계. 그는 찢어진 담벼락 옆을 지나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듯 보였다. 이정화가 그를 처음 본 것은 학교 앞 다방이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서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고, 웨이터가 가져온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옆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보았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학생, 혹시 시간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이정화는 당황해서 책을 떨어뜨렸고, 그는 웃으며 그것을 주워주었다. 실례지만 요즘 젊은 학생들이 뭘 읽는지 궁금해서요. 저도 예전엔 문학을 좋아했거든요. 김순영이 그를 만난 것은 이틀 뒤 시장 골목이었다. 그는 어머니께 드릴 옷감을 고르고 있었고, 그녀는 가장 좋은 천을 펼쳐 보였다. 이건 일본산인데 질이 아주 좋습니다. 어머님이 입으시면 딱이에요. 어떻게 제 어머니인 줄 아셨소? 손님 같은 분은 어머니 외에 여자한테 돈 쓸 분이 아니시죠.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에 주변 상인들이 돌아볼 정도였다. 두 여자는 몰랐다. 그가 명동과 남대문을 오가며 같은 미소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군복 안주머니에 이미 2개의 사진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손목을 장식한 금시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10월의 저녁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명동 거리의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이정화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남대문 시장의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 사이로 김순영의 한숨이 섞였다. 두 여자의 꿈 위로 보이지 않는 그물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실은 다른 이름을 가진 것이었다. 아직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부를 수 없었다. 그 이름은 너무 잔인해서, 너무 추악해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것이었다. 폐허는 아직 폐허였고 꿈은 여전히 꿈이었다.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지 그 가을 오후는 말해주지 않았다. 박인수는 사냥꾼의 본능을 타고났다. 먹잇감이 원하는 것을 주기 전에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는 능력. 그는 여자들의 눈빛만 봐도 알았다.
그 안에 웅크린 갈망의 정체를,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고 깊은 것인지를. 이정화와의 두 번째 만남은 덕수궁 돌담길이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그는 주머니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다. 릴케의 시집입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건데 정화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일케, 그녀가 도서관에서 몇 번이고 빌려 읽었던, 하지만 살 엄두는 내지 못했던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끝을 그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언젠가 함께 유럽에 가고 싶습니다. 정화 씨와 함께라면 파리의 세느강을 걸으며 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세느강. 그 단어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월세방의 곰팡이 냄새, 낡은 교과서의 누런 페이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거울 속 초라한 얼굴이 순식간에 지워지는 듯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왜 못 가겠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 확신이 그녀에게 스며들었다. 마치 차가운 몸에 따뜻한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같은 주, 남대문 시장. 김순영은 장사를 마치고 천막 안에 앉아 있었다. 하루 매상을 세는 그녀의 손가락 끝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박인수가 천막 입구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재빨리 손을 치마에 문질렀다. 아직도 일하십니까? 저녁도 못 드셨겠군요. 이게 제 일인걸요. 하루라도 쉬면 애들 밥이 걱정입니다. 그는 천막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군복이 흙바닥에 닿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제가 사업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진해군 부대 납품 사업이 있습니다. 군복, 침구류, 생활용품. 정부 계약이라 안정적이고 수익도 큽니다. 순영의 눈빛이 달라졌다. 하지만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원단 확보, 창고 임대, 인력 고용. 제가 계산해 보니 30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 그녀가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정확히 그 액수였다. 준영 씨가 자본을 대시고 제가 군 쪽 인맥과 사업 운영을 맡으면 됩니다. 1년이면 원금의 3배는 벌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군복을 보십시오. 제가 사기꾼 같습니까? 그의 눈은 정직해 보였다. 군복은 권위 있어 보였다. 손목의 금시계는 성공을 증명하는 듯했다. 순영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희망을 삼켰다. 제겐 과분한 행운입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준영 씨가 그만큼 고생하셨으니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다. 단풍은 지고 첫눈이 내릴 즈음 박인수는 이정화를 다시 만났다. 명동의 어느 찻집.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정화 씨, 상자 안에는 은반지가 있었다.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찬란했다. 전쟁은 모든 걸 앗아갔지만 정화 씨를 만나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이 반지는 내 모든 것을 건 약속입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그 온기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반지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그것은 마치 족쇄처럼 꼭 맞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을 구원의 증표라고 믿었다. 인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22살의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는 순간이었다. 김순영은 은행에서 통장을 해지했다. 30만 원. 3년의 새벽과 밤이 응축된 동.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는 동안 은행원의 무심한 얼굴이 그녀를 내려다봤다. 사업하신답니까? 네, 큰 사업입니다. 그녀는 돈을 천에 싸서 가슴에 품었다. 박인수를 만나러 가는 길.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이 시장 바닥을 벗어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정말 도와주신 겁니까? 제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스했다. 순영은 천 보따리를 내밀었다. 그의 손이 그것을 받는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생의 전부를 내어준 것을.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돌려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11월의 서울은 빠르게 추워졌다. 거리의 낙엽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다. 두 여자는 제각각의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었다. 이정화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유럽의 거리를 상상했다. 김순영은 은행 예금 통장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박인수는 그 사이를 오갔다. 군복은 여전히 새하얗고 금시계는 여전히 반짝였다. 그의 주머니 속 지갑은 점점 두둑해졌고 그의 수첩에는 점점 많은 이름이 적혔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계절이었다. 거미는 이미 그물을 닫혔고 먹잇감은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꿈이라는 이름의 덧, 구원이라는 모양의 올가미, 그것이 목을 조이기 시작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다. 11월 중순, 종로거리는 첫 한파가 지나간 뒤였다. 이정화는 양복점 진열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박인수에게 줄 넥타이를 고르던 중이었다. 남색이 좋을까, 회색이 좋을까. 그런 사소한 고민이 행복했다.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고른다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겐 기적 같았다. 진열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그녀는 그 너머로 움직이는 인형을 포착했다. 골목 저편, 익숙한 실루엣, 심장이 한 박자 뛰었다. 박인수였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중절모를 눌러쓴 남자와 마주 서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이정화는 본능적으로 양복점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돈은 언제 갚을 건가? 중절모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낮고 거칠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하겠네. 박인수의 목소리. 그런데 낯설었다. 늘 그녀에게 들려주던 부드러운 음색이 아니었다. 차갑고 나리선, 마치 깨진 유리 파편 같은 소리였다. 다음 주라고? 자네 벌써 2달째 같은 소리야. 이번엔 진짜 끝이네. 알았다고. 반드시 준비하겠네. 박인수의 얼굴이 잠깐 옆으로 돌았다. 이정화는 숨을 죽였다. 그 얼굴, 그녀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가?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턱선에는 경직된 근육이 드러나 있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일캐를 읽어주던 그 사람이 맞는가? 중절모 남자가 박인수의 어깨를 거칠게 쳤다. 박인수는 비틀거렸다가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이정화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 굴욕, 그리고 무언가 더 어두운 것. 두 남자는 곧 헤어졌다. 박인수는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고 중절모 남자는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정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넥타이가 축축하게 젖었다. 손바닥에 땀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방구석에 앉아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은빛이 촛불에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골목에서 본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니야, 뭔가 오해일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같은 시각 명동의 한 술집. 최은서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건너편에 앉은 경찰을 바라보았다. 31살 여성 잡지 기자. 사건 기사를 쓰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지만 요즘 흥미로운 사건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해군 장교 사칭이라고요? 그래요. 요즘 그런 제비족들이 있다더군요. 군복 입고 여자들 속여서 돈 뜯어내는. 많이 당했나요? 글쎄요. 신고가 안 들어와서 정확한 건 모르죠. 여자들이 창피해서 신고를 안 한다던데. 최은서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이거다.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았다. 전쟁 미망인들, 가난한 여대생들, 그들의 절박함을 노리는 파렴치한,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였다. 혹시 용의자 특징은? 키 크고 잘생겼다던데요. 해군 소령 행세한다고. 아, 손목에 금시계 차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최은서는 수첩에
재빨리 메모했다. 키 크고 잘생긴 해군 소령, 금시계. 더 자세한 거 알 수 있을까요? 기사 쓰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나쁜 놈들은 세상에 알려야죠. 경찰은 쓴웃음을 지었다. 알아봐 드릴게요. 그런데 기자님, 조심하세요. 그런 인간들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최은서는 소주잔을 비웠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느낌을 남겼다. 좋았다. 이런 느낌이 좋았다. 무언가를 추적하고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기자가 된 이유였다. 11월의 밤은 깊고 추웠다. 남대문 시장의 천막들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다. 김순영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박인수에게 돈을 준 지 보름이 지났다. 그는 사업 준비가 잘 되어 간다고 했다. 진해의 창고도 구했고 거래처와도 연락이 닿았다고. 그런데 이상했다. 그는 항상 바빴다. 만나자고 하면 군 업무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전화를 하면 부재중이 많았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큰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니 바쁠 수밖에. 하지만 요즘 들어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30만 원, 3년의 피땀. 그것이 정말 사업이 되어 돌아올까? 순영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막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쌩쌩거렸다. 추웠다. 갑자기 너무 추웠다. 이정화는 일기장을 폈다. 하지만 펜을 들지 못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오늘 본 것을 쓸까? 골목에서 본 그 낯선 얼굴을. 하지만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었다. 반지는 여전히 손가락에 있었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것을 빼보려고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조금 부어서 잘 빠지지 않았다. 억지로 당기자 살같이 쓰렸다. 그녀는 포기하고 반지를 그대로 두었다. 최은서는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다. 해군 소령 사칭, 제비족, 여성 피해자들. 그녀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서에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피해자를 찾아야 했다.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낼 것이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다. 세 여자는 제각각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정화는 불안, 김순영은 걱정, 최은서는 흥분. 서로 다른 감정이지만 그 감정들은 모두 한 남자를 향해 있었다. 박인수는 어디선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올라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군복은 벗어 걸려 있었고 금시계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가면은 잠시 벗겨진 상태였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쓰면 되는 것이었다. 균열은 미세했다. 아직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균열은 그런 것이었다. 한 번 생기면 멈추지 않는다. 천천히, 확실하게, 깊이 파고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다. 11월 23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신문 배달부의 자전거, 바퀴가 얼어붙은 도로를 지나며 내는 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울렸다. 그날 조간신문 일면에는 평소보다 큰 활자가 박혀 있었다. 가짜 해군 장교, 70여 여성 농락. 명동거리의 가판대마다 그 신문이 쌓였다. 종로 내거리에서,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명문 여대 정문 앞에서 사람들은 신문을 집어들고 읽었다. 그리고 혀를 찼다. 이정화는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있었다. 월요일 아침 그녀의 일과는 늘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창가 자리, 햇살이 들어오는 곳. 그런데 오늘은 주변이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돌려보고 있었다. 어머, 정말 해군 장교가 가짜였다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이나. 바보들. 어떻게 그런 걸 못 알아봐. 이정화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웅성거림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의 책상 위에 신문을 펼쳐놓았다. 정화야, 이거 봐. 해군 장교 사기꾼이래. 신문 위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그리고 읽었다. 박인수, 해군 소령을 사칭하며 서울 시내 여성들을 상대로. 심장이 멈췄다. 아니, 멈춘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신문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파르르, 파르르. 멈출 수가 없었다. 명동, 종로, 남대문 일대에서 활동, 대학생, 미망인 등 70여 명의 여성에게서 금품을 편취하고 일부하는 육체관계까지. 글자들이 뒤섞였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11월의 추운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단 중 일부 이정화, 땡땡여대 영문과, 김순영, 남대문 시장 상인, 그녀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신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주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목소리들이 수십 개의 목소리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어머, 저 명단에 우리 학교 사람도 있어. 누구? 이정화, 영문과. 어머, 정화? 열람실의 모든 눈이 그녀에게 쏠렸다. 시선들이 칼날처럼 그녀의 피부를 베었다. 호기심, 경멸, 동정, 그 모든 것이 섞인 눈빛들. 이정화는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책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신문을 움켜쥔 채 열람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계단을, 정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남대문 시장, 김순영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비늘이 손에 묻었고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단골 손님이 생선을 골라들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습관적으로 신문을 한 장 집어들었다. 생선을 싸기 위해서. 그런데 신문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가짜 해군 장교.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름, 박인수. 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생선을 든 손님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신문을 더 가까이 당겼다. 천천히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30만 원을 편취한 남대문 시장 상인 김순영 씨의 경우 그녀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30만 원이라는 액수와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검은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순영은 신문을 구겼다. 힘껏 손에 힘을 주어 신문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다. 저 개새끼. 그녀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주변의 상인들이 놀라 돌아보았다. 순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천막 기둥을 잡고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30만 원, 3년의 새벽, 아이들의 미래,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다. 순영이가 사기당했대. 30만 원이나. 어쩜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남자도 없이 애 둘 키우더니 결국 이 꼴이네. 속삭임들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순영은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기둥을 붙잡고 있었다. 손을 놓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다. 명동의 한 신문사 사무실. 최은서는 자신이 쓴 기사가 실린 신문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특종이었다. 편집장이 칭찬했다. 동료들이 축하했다. 그런데 그녀는 웃을 수가 없었다. 기사 아래쪽 작은 글씨로 적힌 것들.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직업, 편집부에서 넣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편집장은 거절했다. 독자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원해. 그래야 기사가 살아. 최은서는 신문을 응시했다. 이정화, 22세, 땡땡여대. 김순영, 35세, 남대문 시장. 그 외에도 수십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명동거리에서 사람들이 신문을 사고 있었다. 읽고 있었다. 그리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 수군거림의 내용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여자들에 대한 비난, 조롱,
경멸.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돈을 줬다니 어리석지. 몸까지 허락했다던데.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이 그녀가 원한 것이었나? 진실을 밝히는 것, 사기꾼을 고발하는 것, 그것은 옳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상처받는 것은 옳은가? 최은서는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연기를 들이마셨다. 폐가 따갑게 타는 느낌. 그 고통이 죄책감을 지워주지는 않았다. 오후가 되자 소문은 더욱 번졌다. 이정화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조를 잃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다. 남대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자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지. 이망인이라고 너무 헐떡거린 거 아니야. 애들만 불쌍하다. 박인수의 이름은 하루 만에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를 욕했지만 곧 잊었다. 하지만 여자들의 이름은 남았다. 신문에, 사람들의 입에, 기억 속에. 이정화는 하숙집 방에 틀어박혔다. 커튼을 쳤다.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손가락에 반지를 빼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반지를 향해 이를 갈았다. 손가락이 부어올랐고 피가 났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았다. 김순영은 시장 천막 안에 앉아 있었다. 장사는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손님들의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빈 통장을 내려다보았다. 제로, 아무것도 없었다. 3년의 시간이 사라진 자리였다. 최은서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신문 가판대마다 자신의 기사가 보였다.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배신은 하나였지만 낙인은 여럿이었다. 박인수라는 사기꾼, 그것이 첫 번째 낙인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낙인은 더 깊고 지워지지 않았다. 바보 같은 여자, 남자에게 속은 여자, 정조를 잃은 여자, 돈을 잃은 여자. 세상은 가해자를 단죄했지만 피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이 1955년 11월의 서울이었다. 추웠다. 겨울보다 더 차가운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주홍 글씨는 이렇게 새겨졌다.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곳에 너무 깊게. 12월 초 서울지방법원. 회색 건물은 전쟁의 포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복구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계가 뚜렷했다. 마치 이 나라 전체가 그러하듯. 법정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창문이 작아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았고 석탄난로의 연기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이정화는 그 복도를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구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뼈를 타고 머리까지 울렸다. 법정 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다.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 앞에서, 방청객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증언해야 한다고.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방청객들이 뒤를 메웠다. 모두 그녀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박인수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여자들을 보러 온 것이었다.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속았는지 그 얼굴을 확인하러 판사석 위의 시계가 똑딱거렸다. 이정화는 증인석에 섰다. 손은 앞으로 모았고 시선은 아래를 향했다. 피고인석에 박인수가 앉아 있었다. 군복이 아닌 죄수복을 입고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검사가 일어섰다. 30대 중반의 남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증인은 이정화 씨 맞습니까? 네, 피고인 박인수와의 관계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는 목구멍이 매는 것을 느꼈다. 침을 삼켰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작년 10월에 만났습니다. 명동의 한 다방에서. 그리고 그는 저에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조용히 하시오.
검사는 서류를 넘겼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이정환은 숨이 막혔다.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았다. 검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신문에 다 나왔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 했다.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정환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도 수백 개의 눈이 그녀를 뚫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육체적 관계가 있었습니까? 침묵. 증인, 네, 그 한 글자가 터져 나왔다. 방청석이 들썩였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 킥킥거렸다. 검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한 걸음 다가왔다. 증인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순결을 바쳤다고 했는데 그것이 당시 여대생으로서 현명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까? 이정화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무슨 질문인가? 무슨 권리로 저런 질문을 하는가?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이면 순결을 포기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쯧쯧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배운 여자가 저렇게 순진해서야. 요즘 여대생들이 다 그래. 이정화는 증인석 난간을 붙잡았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변호사가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기각했다. 질문은 계속되었다. 왜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식에도 차고 있었습니다. 군복 하나 때문에 몸을 허락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이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하나? 그 절박함을, 그 갈망을, 구원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말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음은 김순영의 차례였다. 그녀는 시장에서 입던 옷이 아닌 깨끗한 한복을 입고 왔다.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제공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그런 거액을 의심 없이 건넬 수 있었습니까? 김순영의 턱이 떨렸다. 그가 사업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군 납품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저는 그를 잘 모릅니다. 방청석에서 비웃음이 터졌다. 판사가 다시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웃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검사는 서류를 펼쳤다. 증인은 미망인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남자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순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피고인을 만났을 때 그와 육체적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믿음의 미소가 아니었다. 미망인이 젊은 남자를 만나 돈을 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순영은 벌떡 일어났다. 저는 사업 때문에 만난 겁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순영은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의 눈물인지 굴욕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증인으로 나온 여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왜 의심하지 않았나? 왜 돈을 주었나? 왜 몸을 허락했나? 박인수에 대한 질문은 적었다. 그는 이미 죄인이었다. 죄인은 벌을 받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였다. 왜? 여자이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법정이 끝나고 나오는 길. 이정화는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이씨, 학교는 계속 다닐 겁니까? 가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후회하십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빛이 눈을 찔렀다. 시야가 하얗게 되었다. 김순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거기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영 씨, 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애들은 어떻게 키울 겁니까? 순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카메라 셔터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여자는 제각각의 자리에서 무너졌다. 이정화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김순영은 천막 안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법정은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었다. 1955년의 법정은 여자를 심판하는 곳이었다. 정숙한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 조심스러운 여자와 어리석은 여자, 그 경계를 긋는 곳. 박인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기죄,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3년 후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형기가 없었다. 평생이 형기였다. 주홍글 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재판정의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다. 무심하게, 규칙적으로.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흐르지 않았다. 고여서 썩어갔다. 최은서는 법정 복도 끝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창문 틈새로 연기가 빠져나갔다. 재판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건물을 나갈 수가 없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다. 특종,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때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기자로서의 존재 이유였다. 진실을 밝히고 세상에 알리고 불의를 고발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믿은 정의였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본 것은 정의가 아니었다. 이정화가 증인석에서 떨며 서 있을 때, 김순영이 검사의 날선 질문에 눈물을 흘릴 때, 방청석에서 터져나온 비웃음을 들을 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펜 끝에서 나간 문장들이 누군가에겐 칼이 되어 박혔다는 것을. 특히 그 명단, 피해자들의 이름과 나이와 직업, 편집장이 넣었지만 그녀가 막지 못한 것이었다. 그 명단 때문에 여자들은 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 피해자가 아니라 창피한 존재가 되었다. 최은서는 담배를 비비며 껐다. 그리고 복도를 걸었다. 멀리 김순영이 보였다.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등이 구부정했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다. 한 달 월급의 절반.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0만 원을 잃은 사람에게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다가갔다. 김순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최은서를 보는 순간 그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선생님, 최은서는 봉투를 내밀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제 양심입니다. 제 기사가. 김순영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고 날카롭게. 봉투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바닥에 떨어졌다. 지폐 몇 장이 흘러나왔다. 당신들 구경거리 노릇은 이제 끝났어. 김순영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 동정 치워. 최은서는 움직일 수 없었다. 김순영은 일어나 그녀를 지나쳐갔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최은서는 바닥에 돈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을 줍지 못했다. 무릎을 꿇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복도 저편, 이정화는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최은서의 뒷모습, 봉투를 거부당한 그 기자의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김순영, 멀어지는 그 여자의 등이 너무 외로워 보였다. 이정화는 김순영을 따라갔다. 빠르지 않게, 천천히. 김순영은 복도 끝에 의자에 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울고 있는 것이었다. 소리 없이. 이정화는 그 옆에 섰다. 김순영이 고개를 들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신문에서 이름을 봤을 뿐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았다.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을. 수치, 분노, 절망, 그리고 외로움. 이정화는 김순영 옆에 앉았다.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순영도 말하지 않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멀리서 법원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다. 두 여자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5분, 10분,
15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흘렀다. 말로 할 수 없는 것. 위로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것.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연대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미약한 것.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김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추워. 짧은 한마디였다.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최은서는 복도 반대편에 서서 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침묵이 보였다. 그 침묵의 무게가, 색깔이, 온도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었다. 펜을 든 사람, 관찰자, 기록자. 하지만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 법원을 나갔다.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목도리를 여몄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피부가 아니라 더 깊은 곳이 추웠다. 법원 안. 김순영이 일어났다. 이정화도 일어났다. 두 여자는 서로를 보았다. 집이 어디십니까? 김순영이 물었다. 신촌입니다. 저는 남대문입니다. 네, 그럼 김순영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안녕히 가세요. 다시 만나요. 어떤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정화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김순영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잡았다. 젊은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다. 따뜻했다. 법정의 차가움, 세상의 냉대, 그 모든 것과 달리 따뜻했다. 두 여자는 헤어졌다.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미세하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하지만 분명하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 같은 고통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주 조금. 저녁이 되자 서울은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이정화는 하숙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녀는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거기 있었다. 빼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억지로 빼려 하지 않았다. 김순영은 시장 천막에 도착했다. 좌판은 그대로였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웃 상인들이 지켜준 것이었다. 그녀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주저앉았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내일도 올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최은서는 신문사 책상 앞에 앉았다. 타자기를 보았다. 편집장이 다음 기사 주제를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엇을 쓸 수 있을까? 누구의 고통을 또 팔아야 할까? 그날 밤, 세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다. 이정화는 천장을 보았고, 김순영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았고, 최은서는 빈 원고지를 보았다. 연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구호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이름도 없었다. 단지 법정 복도에서 나눈 침묵, 잠깐 잡은 손의 온기, 같은 고통을 안다는 무언의 인정.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아주 작은 불씨,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하지만 살아있는 불씨였다. 겨울은 깊어갔지만 어딘가에서 봄을 준비하는 씨앗처럼 그 작은 불씨는 살아남아 있었다. 12월 15일 최종 선고 공판. 서울지방법원 제3호 법정은 이번에도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첫 재판 때와는 달랐다. 호기심 어린 눈빛은 줄어들고 피곤한 얼굴들만 남아 있었다. 모두가 이 사건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지긋지긋한 스캔들이었다. 이정화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다. 이번엔 증인이 아니었다. 단지 방청객으로 왔다. 학교는 이미 그만뒀다. 자퇴가 아니라 권고 퇴학이었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가족도 연락을 끊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이름을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학생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약혼자도 아니었다. 그저 신문에 이름이 실린 여자, 사기꾼에게 속은 바보 같은 여자, 순결을 잃은 여자. 김순영도 와 있었다. 이정화보다 몇 줄 앞에 앉아 있었다. 시장 일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매상은 예전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한테서는 못 사겠어. 남자 보는 눈도 없는 사람이 장사를 제대로 하겠어?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다. 내 엄마 신문에 나왔지? 최은서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다. 펜을 들었지만 무엇을 쓸지 모르겠다. 이번이 마지막 기사가 될 것이다. 그 후에는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자는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 박인수가 피고석으로 들어왔다. 수척해진 얼굴. 한 달 전보다 더 늙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다. 피고인 박인수에 대한 사기 및 자문서 위조 사건의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재판장의 목소리만 울렸다. 죄목을 나열하고 법 조항을 읽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감정이 없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년. 이정화는 숫자를 곱씹었다. 3년이면 그는 36이 된다. 아직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25이 되어도 이 낙인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들려는 순간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해자 측에서 최후 진술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다.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누구입니까? 이정화 씨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이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증인석으로 김순영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최은서도 펜을 멈추고 그녀를 보았다. 방청객들 모두가 그녀를 보았다. 이정화는 증인석에 섰다. 손은 앞으로 모았다. 손가락의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그것을 빼지 않고 가지고 왔다. 증거처럼. 재판장이 물었다. 진술하시겠습니까?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구멍이 말랐다. 침을 삼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작았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저는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재판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꿈을 도둑맞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하루에 2끼를 먹으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부두는 3번 수선했고 옷은 헝겊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누군가 기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인수를. 그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유럽에 같이 가자고, 파리의 세느강을 걷자고, 시를 읽어주겠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의 말을. 이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전부를 주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믿음을 주었습니다. 미래를 주었습니다. 제 자신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판사를 똑바로 보았다. 그런데 모두들 저에게만 묻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았느냐고, 왜 순진했느냐고, 왜 몸을 허락했느냐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떨림이 멈췄다. 미래를 약속받고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인간입니다. 왜 모두들 제게만 잘못했다 말합니까? 왜 순진했던 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재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이정화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속은 사람입니다. 도둑맞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여자, 어리석은 여자,
순결을 잃은 여자로만 봅니다. 그녀는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모든 얼굴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저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것을, 믿었던 것을, 희망을 가졌던 것을, 잘못한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더 크게 말했다. 저희를 다시 심판하는 이 세상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김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은서는 펜을 쥔 손이 떨렸다. 방청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정화는 증인석을 내려왔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법정 밖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김순영이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최은서도 일어났다. 그리고 한두 명씩 방청석의 사람들이 일어났다. 법정이 술렁였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들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배정.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법정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끝이 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았다. 복도에서 이정화는 창가에 서 있었다. 겨울 햇살이 얼굴을 비췄다. 차갑지만 밝았다. 김순영이 다가왔다. 말없이 그 옆에 섰다. 최은서도 왔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세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잘하셨습니다. 김순영이 말했다.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이제야 한 겁니다. 해야 할 말을. 최은서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제가 기사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를. 이정화가 그녀를 보았다. 무슨 기사를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진짜 이야기를. 세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무언가가 통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법정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외면했고, 누군가는 눈빛으로 응원을 보냈다. 이정화는 손가락에 반지를 만졌다. 이제 빼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빠질 것이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날 저녁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다. 최은서가 쓴 것이었다. 제목은 이랬다. 법정에서 외친 한 여성의 목소리, 나는 피해자입니다. 기사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정화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옮겼다. 비난도 동정도 없이 단지 한 인간의 목소리로.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여전히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적어도 듣기는 했다. 그 목소리를. 변화는 천천히 왔다. 한 사람씩, 한 걸음씩. 하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다. 1955년 12월의 차가운 겨울. 그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정화는 하숙방에 돌아와 일기장을 폈다. 오랜만이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피해자다. 그리고 생존자다. 반지는 여전히 손가락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족쇄가 아니었다. 증거였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1958년 봄, 서울의 신문 가판대에서 박인수 사건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새로운 스캔들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정치인의 부정, 재벌의 탈세, 연예인의 스캔들. 세상은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계속 굴러갔다. 박인수는 1957년 가을에 출소했다. 3년형에서 1년이 감형되었다. 모범수였다고 했다. 그는 출소 후 부산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그리고 다시 시작했을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역사는 그를 기록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문 한 장이 전부였다. 피해자들의 이름도 함께 사라졌다. 신문 기사는 도서관 서고 깊은 곳에 잠들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지워졌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 분교 하나가 언덕 위에 있었다. 6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 교실은 하나, 선생님도 하나. 이정화였다. 그녀는 칠판에 한글을 썼다. 분필 가루가 손에 묻었다. 하얀 가루. 아이들이 따라 썼다. 서툰 글씨들. 그녀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지도했다. 잘했어. 여기 획이 조금 더 길면 좋겠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썼다. 작은 손, 따뜻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도시락을 폈다.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 이정화도 같은 것을 먹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녹색이 짙어지고 있었다. 봄이었다. 서울, 명동 여대생이었던 그녀는 이제 강원도 분교 교사였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온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과거를 몰랐다. 동네 사람들도 몰랐다. 그녀는 그저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손가락을 만졌다. 반지는 없었다. 2년 전 마침내 빼냈다. 그리고 한강에 던졌다. 물에 빠지는 소리가 작았다. 풍덩.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오래 귓가에 남았다. 손가락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반지를 낀 자리가 약간 움푹했다. 햇빛에 그을리지 않은 부분,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문질렀다. 아프지 않았다. 그저 있을 뿐이었다. 남대문 시장. 김순영의 좌판은 더 이상 천막이 아니었다. 작은 점포를 얻었다. 간판도 달았다. 순영옥감. 단순한 이름.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었다. 장사는 제법 잘 되었다. 단골들이 생겼다. 새로 온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친절하고 정직한 장사꾼이었다. 아이들은 컸다. 큰아이는 고등학생, 작은아이는 중학생. 둘 다 공부를 잘했다. 순영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배불리 먹고 꿈을 가질 수 있었다. 가끔 오후 손님이 뜸할 때 그녀는 점포 문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모두 바빴다. 살기 위해, 먹기 위해, 꿈꾸기 위해. 그 속에서 그녀도 살고 있었다. 법정 복도의 그날이 떠올랐다. 추웠던 복도. 옆에 앉았던 젊은 여자. 말없이 나눴던 그 시간.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순영은 미소를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따뜻한 구석이 있었다. 명동의 한 작은 사무실. 최은서는 등사기 앞에 앉아 있었다. 밤 11시. 건물은 조용했다. 그녀만 불을 켜고 있었다. 등사기가 돌아갔다.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종이가 한 장 한 장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정리하며 제목을 다시 읽었다. 시대의 증인들. 신문사는 2년 전에 그만뒀다. 아니, 해고당했다. 편집장과 싸운 후였다. 그녀는 여성 피해자들을 다룬 기사를 쓰려 했지만 편집장은 거부했다. 그런 건 팔리지 않아. 독자들은 관심 없어.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만들기로 했다. 유인물, 잡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 하지만 거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들이 담겼다. 전쟁 미망인들의 이야기, 공장 여공들의 이야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 사기를 당한 여자들의 이야기, 세상이 듣지 않는 목소리들. 돈은 되지 않았다. 인쇄비도 간신히 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펜을 든 사람으로서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낡은 신문이 접혀 있었다. 1955년 12월 자신이 쓴 기사, 법정에서 외친 한 여성의 목소리.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녀는 가끔 그 신문을 꺼내 읽었다. 이정화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떨리지만 굳건했던 그 목소리. 등사기가 멈췄다.
마지막 장이 나왔다. 최은서는 유인물을 쌓아 올렸다. 100부.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100명이 읽을 것이다. 그 중 한 명이라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1958년의 서울은 1955년보다 밝았다. 건물이 더 많이 올라갔고, 차들이 더 많이 달렸고, 사람들이 더 바빠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었다. 기록되지 않는 곳,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 그곳에서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버티고 있었고, 누군가는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었다. 최은서는 유인물 한 부를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익명의 증언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누군가가 이 도시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조금 덜 외롭습니다. 3년이 지났다. 세 여자는 서로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이정화는 강원도에, 김순영은 남대문에, 최은서는 명동에 제각각의 자리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선으로. 법정, 복도에서 나눈 침묵, 잠깐 잡았던 손의 온기, 같은 고통을 안다는 무언의 인정. 그것들이 시간과 거리를 넘어 이어져 있었다. 이정화는 분필을 들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김순영은 옷감을 펼쳤다.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최은서는 타자기를 두드렸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혁명가도 아니었다. 단지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상처를 안고 낙인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사는 그들을 기록하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신문에도 어떤 공식 문서에도 그들의 이름은 없었다. 박인수 사건은 주석 한 줄로 축약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했다. 70명의 여자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기록조차 되지 않은 여자들. 전쟁과 가난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던, 그 죄로 심판받았던, 그럼에도 살아남은 여자들. 그들의 삶이 역사였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 거대한 사건들 사이의 틈새에서, 화려한 업적들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이어져 온 역사. 1958년 봄, 강원도 분교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 남대문 시장의 장사꾼들이 손님을 맞았다. 명동 사무실의 등사기가 돌아갔다. 세상은 계속 굴러갔다. 새로운 스캔들이 생겼고, 새로운 피해자가 나왔고, 새로운 잊혀짐이 일어났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기억했다. 기록했다. 연대했다. 이정화는 아이의 공책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었다. 잘했어. 김순영은 손님에게 잔돈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최은서는 유인물을 봉투에 담았다. 내일 배포할 것이었다. 작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삶이 되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누군가의 삶이 되어 이어졌다. 봄바람이 불었다. 강원도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서울 거리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계절은 바뀌었다. 사람들도 조금씩 변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였다. 증거였다. 살아남았다는. 밤이 되면 세 여자는 제각각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정화는 별을 세었고, 김순영은 달을 보았고, 최은서는 물 꺼진 건물들을 보았다. 그들은 몰랐다. 그 순간 다른 두 사람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쩐지 외롭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그렇게 흘렀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다. 언젠가는 기록될 것이다. 그때까지 그들은 살 것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1958년 봄밤, 세 개의 창에서 세 개의 불빛이 켜져 있었다. 멀리 떨어진 곳,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견디며